축덕과 축을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4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방송하기 전에 홈부터 나고 해서 내가 그렇게 헛기침을 많이 했나요? 지난 방송에서? 인턴 PD가 이제 헛기침 하실 때 손 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목이 안 좋았나 봐요. 뭐 기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 버튼이 있어야 돼요. 맞아, 기침 버튼 원래 있는데. 지금 카메라도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무슨 기침 버튼을 바랍니까? 오늘도 핸드폰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를 지배한 코리안 가이들 손황 나란히 득점포 가동. 자, 손흥민 선수 오랜만에 그런 질주에 이은 골을 봤습니다. 속이 시원했죠.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사실 그런 골들이 케인 선수가 떠나고 나서 그런 패스를 찔러줄 사람도 없었고, 그렇죠. 또 비교적 최근에 만났던 팀들이 좀 토트넘 상대로 내려왔던 팀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뒷공간을 파고드는 이런 골들을 이번 시즌에서는 많이 못 봤는데 오랜만에 딱 그 손흥민 선수의 전력 질주골을 봤던 것 같습니다. 딱 맨시티한테 맞춤형 골인 것 네. 같아요. 그 맨시티에게. 장면이 역습으로 인해서 넣는 골. 어떻게 이렇게 패스 왔다 갔다 하면서 짜비처럼 이렇게 딱 받아 넣을 수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맨시티가. 그렇죠. 워낙 수비 촘촘하게 전방 맨- 압박을 또 강하게 하는 팀이고. 그 맨시티도 도왔다. 네. 사실 이게 코너킥 수비 상황이었잖아요. 네.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박스 안에 있던 선수가 이제 브라이언 힐이 이제 공을 잡아서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친 듯이 진짜 정말 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심지어 직선으로 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앞에 있던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치고 반대로 돌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옆에 같이 달리는 선수하고 이 간격도 맞추면서 들어갔잖아요. 뭐 옵사이드 라인도 봐야 되는 거고. 그 선수가 그리고 또 느린 선수도 아니에요. 도쿠. 네, 맨시티에서 뭐 스피드로 그래도 뭐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뭐 비시즌 때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 나는 스피드 빼면은 뭐 답이 없는 선수다. 스피드로 해결을 해야 되는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나이가 들어서도 이 정도 스피드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기 관리가 대단하고 예. 그리고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고 재밌는 거는 막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질주를 해서 거의 한 네. 80m 뛴 것 같아요. 그냥 박스에서 박스까지 뛰었으니까 그렇죠. 공안 잡 예. 시간까지 합치면 그렇게 뛰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딱 도구 딱 제치고 나니까 그냥 과르디올라가 주저앉습니다 그냥.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 들어갔다라고 직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과르디올라 감독도 사실 비시즌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뭐 트래블도 이루고 뭐 아무튼 뭐 다 이루고 뭐 너 지금 더 이루고 싶은 꿈이 너한테 뭐가 남아있냐 할 때 토트넘 이기는 게 남았다. 토트넘 홈구장에서. 예. 아직 못 이겼구나. 그쵸. 토트넘 홈구장에서. 홈구장에서는. 네, 그래서 물론 이 경기는 맨시티 홈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그 이제 정도인가? 토트넘이 사실 좀 맨시티에게는 마지막 남은 적 천적이죠. 같은 네. 예, 강하긴. 그런 모습을 또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보여준 거죠. 자, 이 선제골을 넣고 137초 만에 137초 자책골이 3분도 안 돼서 자책골을 기록하고 말았는데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거 그 앞에서 자책골은 다 어쩔 수 넘어왔기 없어요. 때문에 네. 공을 앞에서 이제 누가 잘라줬. 공을 이제 가리면서 다 아무도 이건 자르지 못하고 어느 넘어와서 순간에 맞은 거예요. 그냥. 네, 그냥 그렇죠. 맞고 와서. 들어간 거죠. 뭐 걷어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네. 순간적으로 움찔하긴 했지만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자책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나마 그것도 손흥민 선수 맞고 자책골로 연결돼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선수였다, 그 선수 진짜 엄청나게 욕 많이 먹지 않았을까. 맞는 순간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순간 손흥민 선수도 직감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들어갈 것 같다. 들어갈 것 같다. 망했다. 망했다. 자, 그리고 또 도움을 기록하면서 기가 막혔어요. 아니 뭐. 원터치 세 패스, 골에 모두 관여. 멀티골 1도움이죠. 네. 원터치 패스도 좋았지만 사실 수비를 달고 들어가주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딱 그 수비를 달고 안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주면서 그 공간에서 로셀 선수가 슛을 그 넣은 좁은 거. 공간에서 이렇게 참 패스를 주고받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 정신없는 순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로셀소가 2경기 연속골이죠. 네. 지난번에도 중거리 슛 아주 기가 막히게 넣었는데 슛발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사실 이 경기에서도 중거리포도 하나 좋게 날렸는데 상대방 굴절로 인해서 골대 살짝 빗나갔던 것도 있었고 이번에 그 부상 자신감이 좀 붙은 것 선수가 같아요. 워낙 많은 상황에서 음. 그나마 좀 한 줄기 빛처럼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토트넘은 3연패에서 탈출은 했습니다. 네. 일단 그거는 어쨌든 분위기 전환은 확실히 한 거죠. 그것도 뭐 맨시티를 상대로 전환을 했으니까 더더욱이 더 굉장히 지지 않았을까.
큰 고비로 봤잖아요. 연말 박싱데이 앞두고. 네. 맞아요. 뽕 PD가 TMI로 여러 가지 재밌는 진기록들을 모아놨는데 일단 골 도움 자책골을 기록한 한 경기에서 선수가 EPL 5번째랍니다. 어휴. 와 이거 이렇게 하긴 뭐 흔한 기록은 이게 아니죠. 아니니까. 웨인 루니도 한번 기록했더라고요. 네. 가레스 베일도 한번 네. 기록했고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가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골도 넣을 수 그치, 있고 골도 득점력도 넣을 수 있고 네. 도움도 잘하고 그런데 루니랑 자책골은 베일만 봐도. 뭐 어쩌다가 당하는 게 자책골이니까 네. 골 넣고 자책골을 넣기까지 137초 걸렸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최단 시간이라면서요. 최단 시간이라고 시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최단 시간 이런 것까지 기록을 세우다니. 이런 것까지 빨라. 아유. 역시 속도 빼면 속도 배우면 그러네요. 진기록이 많지는 않군요. 이 두 개인가요? 한 2개. 손흥민 선수 자책골이 만들어냈던 뭐 기록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판정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심판이 조금 야속하게 그죠? 느껴질만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맨시티 처음에- 팬이라면은 네. 분노할 만한 장면이죠. 테일러 심판 아니었죠?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 테일러가 경기를-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후퍼 주심이었죠. 사이먼 후퍼 주심. 오빠 경기를 주시. 멈추길래 저는 옵사이드인가 이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다가 선수들이 막 와서 항의를 엄청 좀- 세게 해서 네, 좀 생뚱맞은 타이밍에서 그렇죠. 더 빨리 불었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죠? 네. 다 진행하다가 중간에 그릴리시가 이제 1대1이 되니까 갑자기 이거 골 넣을 것 같은데 안 돼. 이런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관련한 상황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심판이 도와줬다. 네. 쿨하게 그것 얘기를 때문에 했고 무승부한 것 같다. 뭐 이런 좀 쿨하게 맨시티 인정했었죠. 선수들은 광분을 했죠. 네. 특히 혼란이 혼란이 와, 근데 트위터에 근데 혼란이 그렇게 제 앞에서 막 그런 표정 지으면 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다는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네, 너무 기사나 글 무서워요. 그 봤어요. 거인의 정말 무섭죠. 잡아 먹히는 느낌. 심판 솔직히 야수 속을 쏟았을 같은. 거예요. 왜 이러니? 그렇게 해서 이제 FA에서 징계를 논의한다고 하죠. 네, 이거 뭐 징계 부분은 이제 사실 좀 그 상황 자체가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근데 뭐 선수들이 너무나 뭐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그렇죠. 인정하더라도 사실 구단에게 징계가 좀 네, 나갔어요. 구단이 그런 부분을 자제를 좀, 시켰어야 네.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무서웠어. 자 이제 무서움에서 즐거움으로 네. 예. 황희찬 선수가 올. 하루 골 따끈따끈하게. 넣었습니다. 예. 황희찬 선수가 올 들어서 예전에는 보기 힘든 골들을 많이 넣어요. 네. 예전에는 정말 막 우당탕탕이었다면 알지 뭐 갖고 놀아요. 굉장히 진짜 갖고 놀았습니다 네, 수비수를. 갖고 놀아요 아주. 어디 거기서 한 박자 쉬고 와, 그 앞에서 골문 바로 앞에서 좋겠다. 왜 또 접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테 보시는 네. 타이밍으로 뺏는구나. 수비수를 속이는 아주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바로 찼으면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안 들어갔어요. 네. 높죠. 예. 봐요. 예. 예전 같았으면 바로 찼죠. 네. 일단 에라 모르겠다. 거기서 어떻게 저는 수비하는 입장에서 황희찬 선수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게 일단 여러 가지 기술도 구사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이 선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 이번 시즌 넣었던 골도 몇 개만 생각해도 그때 왼발로 접고 왼발로 니어 포스트로 했던 그런 슛이라든지 이번에 뭐 오른발로 잠깐 까딱했다가 때리는 슛이라든지 뭐 접기라든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막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잘해. 게 있죠.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생각나는데 그 얼마 전에 황희찬 선수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때 그 아시안 게임 때 황희찬 선수가 논란을 빚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 그러니까 상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뭐 아주 그렇게 압도하는 상황도 사실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아무튼 상대 수비를 두고 사포를 공 시도해서 두 발로 잡고 뒤로 이게 상대를 어떻게 보면 기만한 기만한- 행위다라는 조롱할 수도 예. 있고 자극하는 뭐, 행위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뭐 황희찬 선수가 아시안 게임 기간에 뭐 보여줬던 세리머니들이나 그다음에 또 상대 선 그러니까 그 또 독창적이긴 말레이시아전에서 패배한 다음에 상대 선수하고 악수를 안 하는 걸로 또 논란을 야, 빚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상황에서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야 그런 걸 꼭 경기 중에 그렇게 해야 되냐 했더니 황희찬 선수가 그거 돈 내고 배웠는데 그거 왜 안 해? 아니 어디서 돈 내고 배웠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도 황희찬 선수답다. 황희찬 배우면 써먹어야지. 나가서 써먹긴 때묻지 않았어요. 네, 써먹긴 해야 참 되는. 순수한 청년인데 네, 귀엽네요. 뭘 이렇게 미리 작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가진 대로 보여준다. 그렇기 나 이거 때문에 해보고 싶었어. 그 선수를 기만할 생각은 전혀 전혀 없었고 없어. 이 타이밍에 지금이야. 그러니까 상대
황희찬을 막는 수비수는 이거 교과서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배웠니? 네. 어디서 배웠니? 아 진짜 황희찬 선수답다. 킬러 문항인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상대한테는. 킬러 문화인 거죠, 그렇죠.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선수. 너무 쉽거나 어렵거나. 네. 아참 캐릭터 있어. 그래서 언론 한결 같아. 영국 언론에서도 스카이 스포츠가 놀라운 침착성이다. 그러니까요. BBC는 자신감 있는 마무리다. 이제 확실히 클래스가 한 단계 높아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실 근데 뭐 황희찬 별명이 몰리뉴 왕자인가요? 요 스타디움 경기장이 몰리뉴 스타디움. 그래서 왕자예요 이제? 프린스가 됐네요. 이제 그래요?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예요? 아니 일단 홈에서 워낙 강해요. 지금 올해 리그 8골 중 6골이니까 6골을 넣었기 왕자 때문에. 맞네. 사실 뭐 놀라운 침착성이라는 귀엽다. 이런 표현도 이전 시즌에 황희찬 선수를 생각해 보면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뭐 빠르다, 이 돌파가 스타디움 좋다. 이름이 몰리뉴 스타디움. 네, 몰리뉴 스타디움. 감독까지 무리뉴로 오면 좋겠네. 그렇죠. 네. 무리수. 진짜 황인찬과 침착이라니. 자, 토트넘은 다음 일정이 이제 웨스트햄하고 홈에서 네. 그 다음에 뉴캐슬. 뉴캐슬 쉽지 않겠네요. 일단은 뭐 이 8일 경기에서 이제 금요일에 골을 넣게 된다면 또 대단한 기록을 세우게 되죠. 8시즌 연속 리그 두 두 자릿수 자릿수 득점. 그거를 뭐 벌써 어떻게 보면 시즌 절반도 지나가기 전에 달성하는. 그래서 8시즌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했던 선수들 몇 면을 살펴보니까 앙리, 뭐 마네 이런 선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넘어가면 진짜 프리미어리그 이미 레전드 전설이죠. 네. 황인찬 선수는 벌써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였군요. 네. 네. 뭐 어. 본인에게는 나름 또 오. 의미가 있는. 벌써 커리어 하이. 네, 중반 지나지도 않았는데. 울버햄튼은 다음에 노팅엄과 홈 경기입니다 또. 아, 또 홈이네. 몰리뉴 왕자. 왕자. 왕자 나와야겠다. 몰리뉴 왕자. 좀 더 했으면 이제 뭐 왕으로 대관식 한번 하고. 몰리뉴의 황제. 사포 왕자. 근데 아직 왕자가 어울리긴 하네요. 뭔가 느낌이 왕자네요. 그렇죠. 이름도 성도 황씨니까 황제가 돼야죠 왕자에서. 귀여워. 뭔가 그런 망토 같은 거 두르고 다닐 것 같지 않아요? 어울려요. 어울려. 왕관 하나 쓰고. 맞아. 하라 그래도 전혀 안 싫어하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중세 시대의 성주들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런 그쵸. 네, 망토 네, 같은 네. 거. 망토 네. 같은 거 잘 어울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망토 딱 벗으면 이제 안에 이너웨어하고 자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는 참 이런 파리 생제르맹이 이런 이벤트를 야, 네. 할 줄이야. 정말 파격적인 것 같아요. 보르도 같았으면 뭐 그래도 아직 그 군소구단이니까 좀 더 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겠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를 위해서 야. 한글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고 뛰었습니다. 한글날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한글날들에 사실 이런 이벤트 유니폼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죠. 뭐 페네르바체도 있었고 뭐 보르도도 있었고. 네. 혹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한글 표기와 틀린 이름은 있었나요? 혹시 본 아니 거 이제 있어요? 앞으로 이걸 이렇게 맞춰서 쓰면 됩니다. 기사도 이제. 그러니까 이대로 써야 될 것 같아 이제. 여기 오피셜이잖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 외국 선수 이름이 막 언론사마다 다르고 다 막 다르네. 이래요. 쓰던 맞아요. 표현들이. 근데 이렇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딱 정해준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써라. 우린 이렇게 쓴다 한글을. 자 파리 생제르맹은 한 명이 퇴장당하고도 이겼습니다. 이건 어려운 경기죠. 그러니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사실 골키퍼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주전 골키퍼가 레드카드 이제 좀 위험한 발이 높았다는 엄청 판단이었죠. 그래서 바로 퇴장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필드 플레이어를 한 명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공격수 없이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어는 이제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나머지 80분을 치른 거니까요. 힘든 경기. 두 골을 넣었어요. 네, 그런 경기에서 또 두 골을 넣고 이겼으니까 사실 파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성과가 컸던 경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 후에 공식 인터뷰를 이강인 선수가 했는데 공식 인터뷰를 이강인 선수가 한 거는 이번 시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강인을 위한 헌정 경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 사실 뭐 득점을 하거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올린 것도 것도 아니었는데. 또 골에는 기여를 했죠 그래도. 그렇죠. 첫 골 그 은바페 골 상황에서 패스를 또 측면 덴벨레 선수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찔러줘서 시발점이 되었었죠. 그리고 바로 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은바페 선수에게 주고 은바페 선수가 골망을 흔드는 장면이 이제 옵사이드로 골이 뭐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장면도 보면 왼쪽 측면에 선수가 있어서
글로 주는 듯한 동작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시선이 쏠린 상황에서 바로 찔러줘서 음바페가 공을 잡아서 슛을 했던 상황인데 그런 판단들이 순간적인 판단들이 상대 수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강인 선수. 근데 서로 참 해줄만 날 것 같아요. 잘 만났어요 둘이. 그리고 음바페하고 잘 지내는 게 음바페가 되게 귀여워하잖아 이강인 선수. 근데 안 귀여워할 수 없는 얼굴이긴 해요. 자 이강 네. 아니 그거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강인 선수 이렇게 볼을 이렇게 쓰다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자기 볼을 한번 만져보는 그 이렇게 아니, 어떤 그- 느낌일까? 감이 좋은가? SNS 상에서 이강인 선수 볼에 약간 다른 선수들도 약간 다 홀린 듯이 손을 갖다 댄다고 막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기도 만져볼 만하지 않나. 만지고 축구 선수 치고는 상당히 좀 이 볼륨감 있는 볼이잖아요. 귀요미 패치가 많이 되어 있고. 그쵸. 근데 축구 선수들은 이제 활동량이 많고 많이 뛰기 때문에 좀 들어가 볼살이 꺼져 있죠. 거의 없죠. 자 이강인 선수의 인기는 유니폼 경매에서 또 야, 실감할 수 있었고 무려 880만 원어치가 팔렸다고요. 네, 이번에 이 한글 유니폼을 실착 유니폼을 좀 경매에 올려서 이게 880만 곧 원. 한 뭐 2, 3일 내에 마감이 되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랑 음바페 선수가 가장 상위에 있고 야 이거 누가 샀을까? 그러니까요. 한 벌에 880만 원. 입었던 네, 게. 이거를 입었던 게 음바페가 700만 원인데 지금 이강인이 880만 오늘 원. 오전에 확인했던 건데요. 예, 지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경매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재밌어요. 그 누가 괜히 지금 뻥카 낼렸다 진짜 사게 되면 좀 마음 아프겠다. 계속 올렸다가 아, 보면 지금 실시간이라서 누가 낙찰을 하고 누가 이 경매 입찰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저 프랑스 그 국적까지가 뜨던데 그 세 분의 재밌네. 경쟁이 삼파전이야? 3파전이더라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한글 이강인이 쓰여 있는 유니폼은 실착이고 또. 그렇죠. 실착은 진짜 만약에 아주 뭐 리그 우승을 한다거나 이런 이런 희귀템. 그러니까 수집가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의미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유니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입었던 거냐. 근데 사실 이 유니폼에서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건 단순히 인기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한글 유니폼이 사실 이강인 선수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당연히 가치가 높게 평가된 거 아닌가라는 아마 생각이 이강인 듭니다. 경매에 참여하신 분들은 음바페랑 같이 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진짜. 왜냐면 이강인 볼 만질 때 실착 유니폼. 그러니까 그런 희소 가치가 그런 장면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진에서 이 사진이 딱 있잖아요. 둘이. 네, 네. 이 사진 같이 포옹하는 사진에 볼은 왜 이렇게 두 개 만지는 거야? 유니폼이 있으면 훨씬 더 그 희귀성이 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프로축구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현실이 된 이브리그 수원 명가는 어떻게 몰락했나? 어떻게 몰락했어요? 그걸 이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서서히 서서히죠. 네, 그렇죠. 계속해서 조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상위 스플릿에서 내려와서 하위 스플릿에서 경쟁하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점점 순위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경기부터 보면 경기 전에 저는 솔직히 수원이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습니다. 몇 가지 이유였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쵸.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이기면서 그 팬들과 팀의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 전에 염기훈 감독을 만났는데 사실 초보 감독이잖아요. 감독의 경험이 사실상 없는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경기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뭐 염기훈 감독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상대가 수원이 어떻게 나올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뭐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정경호 감독 대행도 만났어요. 윤정환 감독이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니까 했는데 오늘 90분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 예상하냐는 질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예상했어요.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는 부분이 많이 될 것 같고 수원은 역습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오늘 뭐 이렇게 교체 명단을 보니까 뮬리치, 뭐 김보경, 뭐 정승원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후반에 승부수를 걸 것 같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90분 내내 아무튼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맞아떨어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경험의 차이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요. 수원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강원 선수의 에너지 레벨보다 떨어졌어요. 경기 내내. 저는 그게 정말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플랫, 그러니까 평범했고 에너지가 없었고
심지어 전방에서 강원 선수들은 이정엽, 김대원 뭐 이런 선수들이 진짜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골대를 때린 뭐 유인수 선수도 그랬고 정말 미친 듯이 뛰는데 수원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짓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선수가 미안하지만 안 보였어요. 되게 그 경기훈 아까 감독 대행이 경기전 인터뷰에서 여유로웠다 그랬는데 경기장에서도 선수들이 여유로웠던 거. 왜 안 뛰는 거야? 왜 안 뛰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도무지. 여유 있게 하라고 했겠죠. 서두르지 마. 뭐 그런 얘기 그랬는데 정말 여유가 있어 버린 거지. 간절하게 했었어야 됐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이었는데. 무조건 이겼어야 됐고 근데 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뭐 제주 소식을 들었나? 제주가 먼저 5분 만에 선제골 골을 넣었죠. 이 소식을 들어서 이러나라는 사실 생각 들었는데 이 하프타임까지도 스스로 운명을 결정짓겠다라는 의지가 일단 느껴지지 않았고 후반에 교체 투입을 이제 한 뒤에도 저는 제일 이해 안 됐던 장면이 마지막 추가 시간 때예요. 이미 수원 FC 경기가 끝났어요. 1대1로. 자, 이제 수원 삼성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되는데. 근데 골키퍼가 안 나와요. 왜요? 마지막 공격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어디서부터 이거 잘못 계획을 세운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점은 좀 의아할 정도였고 경기는 딱 휘슬이 끝난 다음에 한동안 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원 팬들은 아마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든 한 골 넣으면 우리가 이 경기를 89분, 뭐 90분, 92분 동안 에너지가 없었을지언정 혹시 하나 들어갈지도 몰라 마지막에 우리 그냥 그렇게 들어가면 그래도 되는 가능성 거야. 있는 거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됐을 때 딱 휘슬이 울려서 강등이 현실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자기의 병을 처음 이제 선고받고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체념하고 이제 결국에 수용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거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한 20분 동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뭐 그 감정이 굉장히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선수들을 보면 또 짠하고 특히 이제 염기훈 감독 대행을 보면 짠하죠. 저는 이 경기 결과로 인해서 제일 아쉬운 장면은 딱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염기훈은 K리그 40주년 역사에서 굉장히 훌륭한 레전드인데 이 염기훈 선수가 제대로 자신의 응원가조차 듣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퇴식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은퇴식을 어떻게 사실 하겠어요. 내년에 2부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서글프고 이거를 결정한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좀 밉게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밉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아까 서서히 몰락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원래 수원 삼성은 국가대표급 감독, 그러니까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구단에 미치는 영향도 큰 그러니까 기모, 차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인류주의를 표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1기획으로 이제 운영 주체가 넘어간 다음부터는 그 뒤에 감독이 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프런트들이 다루기 쉬운 감독들을 선임하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부터 내리막길을 걸은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프런트들은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프런트들은 뭐 진짜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벌써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구단 프런트들이 감독님을 대할 때 예전부터 우리 팀 선수였어. 그 선수 대하듯 대하는 부분들이 조금 느껴져요. 리스펙이 좀 리스펙해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박진영 PD를 예를 들어서 박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충분히 지원해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영이 많이 컸어. 해봐. 우리가 다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예전에 이제 수원 삼성 같은 팀을 취재하려면 모든 결정을 감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프런트들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감독한테 얘기해서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런 그런 시스템인 거죠. 부분들이 많이 됐죠. 예전에는 김호 감독이 완전히 탑이었고 모든 결정은 다 김호 감독의 허락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내일 시합이니까 안 돼. 인터뷰 안 돼. 고정수 인터뷰 한번 하죠. 고정수 지난번 했잖아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컨트롤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왕이던 시절, 그야말로 왕조 시절에.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나 아끼는 그러니까 프런트들 입장에서 참 이런 표현하면은 지금까지 튀잖아요, 예, 정정 기자. 그러니까 그 프런트들이 납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동생이 감독이 됐구나예요. 그럼 프런트들이 그때 있던 프런트들이 쭉 지금까지 있는 뭐 어느 프런트도 정도는 있나요? 그런 그럼 분들이- 더더욱 그러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수 전성기는 짧으니까 그쵸. 선수 시절에 그 전성기 때 이제 프런트로서 이 선수를 케어했던 사람이 커 오는 과정을 쫙 봤을 거 아니에요. 봐서 이제 감독 자리까지 되면 편하죠. 프런트에서 다루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 리얼 블루라는 정책을 이제 쓰거든요. 그게 패착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리얼 블루 하니까 왠지 진짜 우울한 느낌이 드네요. 좀 그렇죠. 음. 블루. 네, 네. 블루. 뭐 그게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수원 삼성이 서서히 그러니까 진짜 내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뭐 투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투자는 진짜 과거에 비해서 줄었던 거지 뭐 여전히 그래도 리그 중에서는- K리그 12팀 중에 한 중위권쯤에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팬들은 그러니까 아까 뭐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수원 삼성은 멋진 팬덤을 갖고 있지만 또 다소 그 중에 일부가 너무 과격하고 상대를 너무 조롱하는 또 문화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강원 팬들이 정말 1층을 꽉 채웠거든요. 수원 빅버드를 원정 팬들이. 네, 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네, 3,600석 정도 되는데 거기를 꽉 채웠어요. 그들이 기뻐하겠더라고요. 정말로 수원 강등을 외치면서 기뻐하는데 거기에는 뭐 수원 팬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조롱을 했던 것들도 뭐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네요. 조금 들긴 했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사과문 같은 거 올려왔잖아요. 그 전광판에 뭐 미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미리 있었고. 준비했다는 것도 좋고 네. 예상을 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B가 있었겠죠, 가한이.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문구가 재창단의 각오로 뭐 완전히 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절치부심한데? 재창단의 각오로 각오를 다시 해야 되는 건 맞아야 되지 맞는데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뜯어 대야 고쳐야 될까요? 되나요? 프런트의 그런 지금의 프런트로 계속 간다면 바뀔 수 있을까요? 네. 모르겠네요. 근데 뭐 아까 뭐 프런트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또 수원이 안 좋았던 흐름을 생각해 보면 그 외국인 선수 영입에서 워낙 지금 재미를 못 봤던 게 꽤 오랜 시즌이 됐잖아요. 뭐 조나탄 이후에 없었던 것 같은데. 타가트 뭐 이 정도. 아 19시즌 정도. 타가트 타가트. 진짜 옛날 조나탄 다음에 타가트였죠. 조나탄, 우리 수원 호날두. 그래서 근데 뭐 가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놀림감으로 됐던 게 뭐 그로닝 선수 뭐 지난 시즌에 영입됐는데 워낙 뭐 보여줬던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런 영입에서 실패하는가를 봤더니 뭐 한 에이전트는 뭐 이런 말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수원 삼성은 외국인 선수 영입할 때 뭔가 감독의 말보단 그 프런트의 입김도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프런트의 개입이 지나친 부분이거든요. 또 프런트. 그런데 이제 2부 리그로 가면 용병 외국인 선수를 또 이 수준 레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부 리그 레벨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주축 선수들은 또 떠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미 뭐 일단 2부 리그가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우리 한 시즌 만에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선수들 일부 선수들이라도 그래도 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비전은 사실은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는 그런 과정과 어떻게 보면 저는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토트넘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팀에서 중위권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나의 동기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 그래서 어떤 감독을 케인이 아무튼 남을지 말지를 놓고 고민할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감독이었다는 거잖아요. 누가 오는지 보자. 근데 일단은 처음에 같이 몇 번 훈련을 한 다음에 감독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남을까라는 자들이 나왔던 것도 그래서예요. 물론 결국에 케인은 물론 떠나기는 했습니다만 그 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수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을 거예요. 비전 있고 분명하고 내가 저 감독 밑에서 나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감독을 일단은 선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독을 선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감독에게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염기훈 감독이 왜 그럼 지키는 그런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감독 대행이 왜 그런 지키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경험이 많지 않아서였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염기훈 감독 대행은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전에도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새로운 전술을 선수들에게 주입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려요. 그거를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감독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승격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감독을 선임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감독 선임이 중요하죠. 네. 이번에 또 그렇습니다. 근데 2부 리그에 참 이게 한번 내려가면 부산 보면 알지만 부산도 투자를 꽤 많이 했잖아 2부 리그에서. 줄이지 않았죠. 예, 줄이지 않았죠. 그랬는데도 이렇게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예. 맞아요. 김천처럼 선수 수급이 계속 원활하게 되면 그렇죠. 그거 진짜 굉장한 1부 리그 예. 선수를 계속 행운이죠. 받아주면 그렇죠.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결국은 이제 선수가 뛰는 거기 때문에 감독을 잘 영입하고 그 레벨의 1부 리그 레벨의 선수들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빨리 일단 1부 리그에 올라온 다음에 이제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네. 거라서 참 언제 다시 1부 리그에서 볼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이상민 선수 음주운전 잠깐 얘기했는데 이상민 선수는 이제 김천으로 1부 리그 데뷔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성남에 있다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됐다는. 그리고 자 수원 FC도 극적이었죠. 좀 제주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저는 좀 그러니까요. 제주 너무 좋아하던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일단 마지막 경기니까 뭐 이기고 싶었던 걸 알겠는데 정말 이기고 싶어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이거 이기면은 그 예를 들면 정조국 감독 땡이 뭐 감독으로 승격이 되나? 뭐 약간 이런 그래서 선수들은 뭐 그럼 정조국 감독하고 하고 싶은 건가? 막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진짜 시나리오가 그려질 정도로 제주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근데 5분 만에 또 골 넣고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수원 FC가 참 힘들겠구나. 그리고 왜냐면 최근에 경기력이나 폼이 안 좋았죠. 계속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근데 거기에 뭐 전반 막판에 진짜 이승우 선수가 기가 막힌 헤더를 했는데 그것도 골키퍼한테 걸리고 맞아요.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어렵게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역시 이런 경기에서는 스페셜리스트의 한 방이 정말 경기 흐름을 크게 바꿉니다. 아 프리킥 정말 이영재 선수 벽을 싹 돌아가는 우회전하는 프리킥 참 기가 막히게 감아찬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분위기가 아까 물론 뭐 여러 면에서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이거 나중에 토토를 하게 될까요? 아무튼 강원과 김포는 전 강원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원 FC와 부산 정말 모르겠어요. 뒤에 있어요. 네. 자 제주 감독이 일단 김학범 김학범 감독이 감독님. 선임이 됐고 네. 우와. 그 다음에 박동혁 감독이 경남이죠. 네. 경남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경남은 플레이오프에서 김포한테 2대1로 졌죠. 한 명 퇴장당하면서 네. 뭐 힘없이 무너졌는데 그 경기를 앞두고 아무튼 감독과 설기현 동행을 예. 멈춘다라는 보도가 그러니까 나온 것도 최종전을 앞두고 설기현 감독과 이제 동행을 멈춘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뭐 차기 감독에 대한 뭐 말도 좀 많았는데 어수선한 상태에서 했어요. 일단 그러게요. 플레이오프 자체를 거기에 또 한 명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거기서 왜 그런 태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정훈 감독이 이제 1부 리그 한 단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볼 때 강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원, 김포. 네. 그다음에 부산과 수원 FC. FC죠. 이거는 수원 FC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고전할 것이다. 굉장히 예. 고전하겠죠. 이렇게 되면 수원의 1부 리그 팀이 하나도 없어지는 한 경우도 번에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 도시에서.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뭐 일단은 그 결과는 뭐 지켜봐야 될 것이고. 다음 주 되면 나겠네요. 네, 뭐 다른 경기에서 또 상황은 광주와 포항이 아무튼 득점 없이 비기기는 했지만 아무튼 광주가 3위를 하면서 네.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 일단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 내가 광주 궁금해했던 대단하다. 게 이제 최종전이 되니까 확실해졌죠. 그러니까 2+1에 2+1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2+1에 1이 플레이오프 가는 거고 그 2에 FA컵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네. 거였더라고요. 하소연 기자가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3위를 하면 그때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로 직행한다고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 확실치는 않았거든요 서로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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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확실해졌죠. 어려워. 네. 그러니까 3위 광주는 플레이오프에 가는 플레이오프에 게 가는 됐고 거고.
그 사- FA컵 우승팀이자 2위인 포항은 포항이? 그대로 그냥 가게 됩니다. 네, 한 자리를 네. 한 거고 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고 전북이 진짜 아깝게 됐죠. 전북은 사실 이게 광주 포항이 비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뭐 전북도 네. 아깝죠. 울산을 잡았으면 되죠. 그래도 챔피언스리그를 갈 수 있는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졌어요. 네. 예, 할 말이 지면서- 없죠. 할 말이 어떡해. 없어. 할 말이 네. 없어. 뭐 자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울산의 축제만 도와줬죠. 도와줬죠. 아주 어. 도와줬죠. 어. 그리고 서령우 선수 그것도 참 골도 많이 넣는 선수도 아닌데 아닌데 그날따라 아, 스타는 이런 게 있어. 스타는 이런 게 있구나. 네. 되는 네. 그 아니 그러니까 그냥 대단들이야, 진짜. 오늘 이제 서령우 선수 인터뷰해가지고 그 기사 나가는데 마지막에 서령우 선수의 인터뷰가 급상승하게 된 계기를 본인은 뭐로 뽑냐면요. 그 최근에 그 싱가포르전이었나요? 벤치에 나와서 세 명이서 앉아 있는 손흥민 거 이강인 맞아요. 스리샷 맞아요. 그 샷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뒤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평가하나요? 벤치에 있어도 플레이가 하필이면은 아니라. 또 손흥민 이강인 옆에 있게 되고 그 스리샷이 참 보기 좋더라. 기운을 받은 건가요? 그리고 서령우 선수가 외모가 수려하잖아요. 그것도 수려하죠. 네, 그래서 제 와이프도 보더니 서령우 잘생겼더라. 하면서 여성 팬들이 많이 늘지 않았을까. 저도 그죠. 그 보러 갔을 때 그 혜지랑 같이 보러 갔었는데 혜지가 그 친구 전광판에 나오면 잘생겼다고 막 계속 좋아하더라고요. 수비수기 때문에 골을 많이 넣고 하는 선수가 아니라서 원샷 잡힐 일이 많지가 별로 안 않아요. 했는데 되게 많이 반칙하지 잡아봤어. 않는 이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경기할 때도 받아보지 못한 함성을 자기가 막아봤다고. 그렇게 클로즈 샷이 이강인 손흥민에 쏠렸다가 서령우까지 있으니까 네. 얼마나 이게 좋아 보여요 사진이. 그 삼위일체죠. 이후로 많이 잡히던데 전광판에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니까 네. 점점 더 많이 잡아주죠. 아니 그리고 그런 본인도 상황을 그렇게 즐겨. 그리고 아, 정확한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평가하는 게 너무 그리고 참 객관적이네. 역시 운동 잘하는 선수들은 요즘에 운동 잘하는 선수들은 역시 이렇게 티 없이 맑구나. 끼도 많잖아요. 세리머니도 봐요. 그렇게 그런 쇼맨십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이 선수를 또 상징하는 장면이 뭐였냐면 지난해 그 울산 감독 그 행가래 치는 장면에서 홍명보 감독 머리끄댕이를 잡은 선수예요. 황희찬인 줄? 이건 뭐 명보야 밥 먹자 수준이 아니야. 감독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행가래 치는 감독을. 악인 없었을 건데 되게 참 귀엽네요. 귀엽네요. 저도 이거 보고 서령우 선수가 골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골 넣는 선수가 아니니까 서 주인공은 주인공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 이거 뒷얘기도 그 세리머니 뒷얘기도 있는 게 뭐 조수혁 선수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요. 우리 이제 의경기에서 우승 트로피 들어 올릴 거니까 이 골 넣는 사람이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서령우 선수가 안 들었대요. 그 얘기를. 왜냐면 나는 골 넣을 가능성도 없고 그치. 그래가지고 약간 우왕좌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전북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겠네요. 너무나 씁쓸한 마무리죠. 씁쓸하죠.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은 또 극적으로 비겼어요. 뭐 딱히 아주 뭐 이게 큰 의미가 강성 두팀 이를 악물었던데 경기 보니까. 강성진 선수 재밌었어요 경기는. 경기는 지금 재밌었어요. 골도 제일 많이 터진 경기였고 이번 라운드에서 뭐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내년 시즌 좀 기대해도 될까요? 서울도 뭐 제가 보기에는 또 감독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대행 체제로 꽤 오래 이어졌는데 지금 뭐 몇 분이 이름에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수원 삼성을 보면서 서울도 각성을 하겠죠. 해야겠죠. 느껴야죠. 아무리 이 전통의 명문 구단 잘 나가던 구단이라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지금 제 기억으로도 한 최근 5년 이 하위 스프릿에 머물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익숙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벌써 그렇게 그러니까요. 됐구나. 목표가 상위 스플릿이 됐으니 우승이 맞아요. 아시아 우승이 목표였던 팀인데. 자 이렇게 해서 K리그는 정규리그를 모두 마쳤고요. 네. 유료 관중 300만 명 돌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관 1만도 진짜 의미 있는 와. K리그 1 기준이죠. 평균 관중. 네. 평관이라니까 갑자기. 그런 것도 줄여 말하나요? 그렇게 되네요. 그럼 유관 300만, 평관 300. 10,000명. 평관 아. 1만. 최관은 얼마예요? 최근 4만 시즌 최관. 3만 최근은 그 임영웅 씨. 임영웅 씨가 아, 4만? 같은 경우에는 4만. 그렇죠. 예. 그때 우리 축덕이 또 최조 찍었잖아요. 그렇죠. 4.6만인가. 최다조회수. 다 줄인다 그냥. 어떻게 오늘 또 한번 임영웅 씨를 어떻게 넣어볼까? 제목에? 제목에. 넣을 때가 김영권 선수가 MVP를 네. 탔습니다. 홍명보 감독상,
뭐 K리그 시상식 휩쓰는 건 뭐 당연한 결과였고 울산이 네, 완전 울산이 뭐 독식했죠 거의. 광주 FC 정호연 선수가 영플레이어상을 네. 받았습니다. 나름 뭐 김준찬 선수도 있었고 그러게요. 굉장한 후보들이 있었는데. 근데 광주 FC도 뭐 하나 줘야 되는 팀이긴 해요. 네. 네. 너무나 골고루 잘했죠 선수들이. 그렇죠. 일단 이순민 선수가 우리 MC 위로가 그 뭐 공연도 열심히 더 콰이엇이 예, 했더라고요. 예, 했고 그 일단 베스트 11에 선정이 된 것도 뭐 아무튼 이순민 선수에게는 굉장히 또 큰 한 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광주의 그 중원 듀오 다이나믹 듀오 이순민 선수와 정호연 선수가 또 나란히 상을 받는 모습도 참 멋있어 보였고 내년이 또 광주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지 그리고 사실 2024-25 시즌 이 상금이 굉장히 늘었지만 사실 시즌이 우리하고 조금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추춘제라는 게 요즘 좀 울산 시즌 끝나는데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한 경기가 남았거든요. 다음 주에. 자 이렇게 되면 정규리그도 추춘제로 가야 되는. 아 너무 추워요. 그럼 춥죠.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워요. 못 가요. 근데 저 선수들 입장이나 그 선수단을 운영하는 감독 입장에서도 그 동계 훈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한 해 농사, 뭐 폼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게 왜 사라지면. 근데 갑자기 왜 추춘제를 했죠? 근데 일단은 서아시아가 일단은 주제를 바꿔서? 를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논리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 그리고 그다음 좋은 감독들을 모셔오기에 시스템이 같이 가야 사실 좀 영입하기가 좀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좋은 감독을 고르려고 한다. 외국의 명장을 모셔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쉬시는 분을 모셔올 시즌이 수밖에 안 없는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뭐 그런 논리가 있기는 하나. 예. 바꾸긴 쉬지 어려울 것 못하네요, 같아요. 진짜. 네. 챔피언스리그를 가게 그래서 되면.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뭐 16강에 간다고 쳤을 때 우리가 2월 10일인가에 아마 아시안컵이 끝날 거예요. 끝나요. 결승을 갈 경우에.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이 아마 12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거기 간 선수들은 어떡하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홍명보 감독은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김영권 선수의 경우인데 지금 일단 김영권 선수는 그 마지막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빼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휴식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대표팀 당연히 가겠죠. 대표팀에 가서 이제 그 결승까지 갈 경우에 이 경기는 안 그냥, 나오는 거. 예, 안 나오는 것으로. 이런 노장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서 그러니까 솔직히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빡빡하네. 중동의 입김이 너무 세니까 아시아에서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운명의 한 주 잘 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